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추석 연휴와 개천절까지 모두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업계를 위해서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추석 연휴 나흘과 개천절까지 포함해 6일 연휴가 생깁니다. 이 기간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한 각종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농축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할인폭은 최대 60%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산물 업계에는 더 통 큰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산물 업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추석 등에만 시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결국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 이념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인데 흉상이 이전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있는 독립투사 5명의 흉상.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학교 밖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독립기념관 등이 유력한 행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범도 장군 이외의 나머지 독립투사 4명의 흉상과 충무관 안에 있는 박승환 참령의 흉상은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빈자리에 다른 인물의 흉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빈 공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육사는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물 재정비는 졸업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육사교장 책임 아래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 청사 앞 또 다른 홍 장군 흉상은 아직 이전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앞 흉상 관련해서 지난번에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진전된 게 달라진 건 있는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 등에서 이념 역사 논쟁으로까지 번진 흉상 이전 논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역사 전문가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육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홍 장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육사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서 홍 장군의 과거 독립운동 업적을 기념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방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은 육사를 앞세운 역사 쿠데타라면서 역사를 잊은 윤석열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독립 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부관 참시한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흉상 이전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됐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육사의 흉상 철거를 막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폭력과 무능 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 앞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먼저 국민과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논란을 조목조목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 도생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동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놓고는 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고 겁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사직생의 각오로 앞장서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대국민 사죄와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무기한 단식으로 배수의 진을 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어떤 의중일까요? 안윤학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단식의 의미를 국민 공감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침체된 민생경제 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절망감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꺼내든 초강수의 이면에선 또 다른 정치적 문법도 엿보입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전국 주도권을 뺏길 경우 총선 승리,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핵심 기치로 내세운 것도 총선 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정기국회 기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 고민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내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부를 향해 각을 세워 내부의 단합을 꾀한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과 혹시 모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탄압받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 여당 대 야당이라는 대립구도를 확실히 만든다면 조기 퇴진론 등 리더십 위기를 일거에 수면 아래로 묶어둘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물론 여당은 이 대표의 예상 밖 승부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인 뜬금포 단식을 선택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교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과반 의석을 점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검찰 수사와 여야 대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국회 문턱을 완전히 넘기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유족들은 여당의 동참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참사 유족들이 방청한 가운데 시작부터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결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제1요구권을 계속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비난의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과 달리 이태원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생떼와 파행 그리고 불착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하루 만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국민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을 닦아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초 원안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4명, 유가족 단체가 2명씩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는데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로 제한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사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의견들도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하여 참사 일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지난 6월 야당 주도로 이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150일 안에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조위 구성 등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오염수 방류의 런던 협약 위반 여부를 문재인 정부는 당사국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문제 없다고 한 것을 돌릴 수 없다며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서 방문합니다. 이번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일 중이 함께 만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출국해 먼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 18개 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합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이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무대를 옮겨 기후위기와 에너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 세계박람회 표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의 본격 추진, 둘째,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셋째,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한미일 밀착으로 한중 관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이 G20에 주석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엔 어떤 지도자가 올지 미정이라며 누가 오느냐에 따라 논의할 수도 있고 다음 다자회의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외교 무대에서 한일중이 만나기엔 시간이 촉박해 어렵다고 했지만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도 중요한 축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산업을 더 확대하고 핵심 광물의 공급망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되어 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의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줄어 반년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승용차 판매가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폭우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실물경제 3대 지표인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한 달 만에 일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트리플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7% 줄었습니다.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건데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2.0% 줄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5개월 만에 2.3%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에 6.5%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거래 수수료 등 금융보험이 호조를 보이며 0.4% 증가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지표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는 3.2% 줄며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8.9%나 줄었는데 1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기적인 투자 조정,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 가계 부채 부담 등이 소비와 투자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6월에 13% 증가했던 승용차 판매가 7월에는 기저효과로 12.3%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 설비 투자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강수 일수 및 강수량이 많아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5포인트 내려 국내 경기의 완만한 반등 흐름에도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정부는 7월 지표에 일시적인 요인들이 크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기조적인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 4천억 원 덜 거치면서 세수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217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6% 줄어 지난 6월 누계보다 세수 감소폭이 3조 7천억 원 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은 5달 동안 지난해와 같은 규모 세금이 거친다고 해도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48조 원인데 이달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보여서 결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또 빚을 내면 어떻게 건전재정,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나라 빚이 커졌고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 대외신인도 하락이 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관리기금을 써서 매립한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일단 농지로 활용하되 용도를 변경하면 기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당 부지는 기왕 농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농지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지로 활용하다가 정부 내 협의, 새만금위원회 절차 등을 거치든 해서 농지보다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다면 그 경우 이미 투자된 기금을 차질 없이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애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서 다음 주 초쯤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부터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상에는 3개의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중국 남부 해상을 향할 걸로 보이는 9호 태풍 사올라와 진로 예측이 제각각이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 이제 막 발생한 12호 태풍 기러기입니다. 이 중 우리나라로 북상이 우려됐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 내륙에 상륙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서쪽으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방향을 서쪽으로 틀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홍콩 부근으로 향하는 강한 세력의 9호 태풍이 11호 태풍을 서쪽으로 더 끌어당긴 것도 변수가 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가장자리 그리고 이외에 태풍 사올라가 변수로 이 강한 세력을 구축하며 이 11호 태풍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정도,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기상청은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 점차 약화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와 서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고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 수증기가 내륙과 해안으로 유입되며 곳곳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주말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0mm, 그 밖에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9월 1일 새벽부터 제주도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1일 저녁에는 전남권으로 확대되며 2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같은 태풍 수증기에 의한 국지성 호우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9호 태풍 사올라는 중국 남부 해안으로, 12호 태풍 기러기도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에서 점차 약화할 걸로 보여
당분간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교제 폭력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또 수법도 잔혹해서 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시흥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 씨. 사건 당일 교제폭력으로 신고당하며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데 화가 났다는 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선 피해 여성을 차 뒷좌석에 태워 달아났다가 경기 파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이후 보복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고 피해 여성을 몰래 촬영해 협박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목격자들에게 피해자를 임산부라고 속여 신고를 받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 죽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가혹해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1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며 김 씨의 경우 무기징역형으로 형벌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던 김 씨는 무기징역 선고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차에 치여 숨졌던 고 김혜빈 씨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혜빈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는 동안 고인의 아버지는 나라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오열했고 어머니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지난 3일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고 김혜빈 씨는 뇌사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28일에 끝내 숨졌습니다. 네,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또 일반 범죄까지 이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국 교도소의 사형 집행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지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와 병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러 주도 사형제와 절대적 종신형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양립 불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그 병존하자는 취지입니다.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흉악범죄 처벌 강화 대책으로 거론된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원 행정처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선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는 추세란 겁니다. 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 행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실제 도입될 경우 흉악 범죄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까지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를 뺀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다면서도 이 형벌의 잔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은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법무부의 적극적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북 칠곡군 새마을금고 강도가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팔공산 파계사 주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칠곡군 석저급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2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저녁 8시쯤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 2,030만 원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난 뒤 차로 갈아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추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던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흰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인도에 서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도망가도 가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편의점 업주. 지난 5월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흉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흉기에 찔린 업주까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편의점 업주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린 뒤 이를 뺏기 위해 폭행에 이르렀고 흉기를 뺏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최근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현상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취객에게 편의점 업주가 가한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선제적인 폭력 행위에 대항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부득이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온 편의점 업주는 이제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돼 좋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방위 폭을 엄청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거를 또 악법으로 활용해서 인권적으로 좀 벗어나서 또 사람을 패면 안 되게 해서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폭력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재정 압박을 가해서 지방자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밖에 없어서 네,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이제 이미 시작했는데 사실 기자간담회는 예고가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까지 뭐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이건 뭐 예상 밖 승부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며칠이었나요? 그때 이제 1주년 됐을 때 기자간담회 안 하니까 뭔가 뭐 기자들이나 여기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냐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뒤늦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어떤 평가가 그다지 썩 좋지 못하다.
라는 거, 그리고 야당이 제 몫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예상을 못 했어요, 저도. 네.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뭐 정치인들의 여러 차례 이제 단식이 과거에 있었지만 야당 대표로 좀 한정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YS 김영삼의 이제 1983년 이제 단식을 조금 뭐 카피한 것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가택연금에 당하고 있었고 이제 군사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직선제 쟁취, 그리고 뭐 언론 통폐합 반대, 뭐 구속된 인물도 뭐 석방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 단식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건 사례도 있고 조건이 굉장히 많은 사례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내세운 게 1990년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13일간 단식을 했는데 그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게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굉장히 선명하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한 거라면은 이거는 조금 그 김영삼 YS 때는 민주주의의 뭐 쟁취 뭐 이런 거라서 조금 폭 넓었거든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도 과거에 좀 YS 사례랑 상당히 좀 이게 흡사하다 전체적으로. 다만 이제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막 비판 많이 하실 텐데 약간만 맛배기로 하자면은 본인이 이제 방탄용 아니냐. 9월 4일날 이제 검찰 소환 예정돼 있고 이게 이제 얼마나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먹히고 당내에서도 이게 조금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지 그거는 좀 미지수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요구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과거 사례까지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3가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저거 살펴봤더니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이 대국민 사죄를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개각을 단행할 것. 자, 그런데 여기서 관철될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어 보입니까? 없지요.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간담회에서 본인 스스로 그러면 단식을 풀 조건으로 이걸 요구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3가지를 그 단식 해제 조건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걸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 걸로 아마 알고 자신의 단식에 대한 아마 그 이념적인 어떤 명분으로 그 3가지를 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그 3가지 요구 조건을 지금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뜬금없이 단식을 결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뜬금없다 또 느닷없다 난데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YS랑 좀 흡사하다고 우리 김주일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YS랑 하는 방식은 흡사한 것 같은데요. 요구 조건 흡사한 것 같은데 요구 조건이 흡사하려면은 사실은 시대 상황과 국민들의 인식이 흡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YS는 그때는 정말 언론 탄압이 심해가지고 야당 총재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도 우리 국내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신에만 보도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참혹했던 군사 독재 탄압이 있었던 시대였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말 명분 있는 단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YS 시대 때 군사 독재 저항했던 민주화 요구라고 하는 그 요구 조건과 시대 배경이 지금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정말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민심을 생각하면 YS랑 결코 흡사하지 않은데 모양만 YS 모양새를 따르는 것이어서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저런 그 명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가지 조건 거는 것도 제가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첫 번째는 대통령이 사과합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집권한 지가 1년 지금 한참 넘었는데 지금 1년이 한참 넘었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와가지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지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고 일본을 제소하라는 건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 단식의 조건이 되려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내각 총독관자 앞에서 내각 총리관자 앞에서 해야지요. 목숨을 걸고.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 방류 결정하고 IAEA와 국제사회가 그 안전기준을 지키라고 지금 감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라고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을 단식의 조건을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3번째가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쇄신 개각을 요구하는데 이건 대부분 우리 여당 내에서 혁신그룹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좀 바꿔주세요. 지금 이대로 국정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1야당 총재가 대통령하고 매일매일 각을 세우던 사람이 아직 개각하고 국정쇄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좀 뜬금없는 요구 조건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식에 돌입한 데는 뭐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정기국회 하루 앞두고 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초유의 일인데다가
검찰에 지금 소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침 어제 그 김남국 의원의 제명 이 부분이 이제 부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좀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그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제가 모르겠으나 뭐 진정성이 이제 뭐 좀 절박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김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조차도 이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여당 지지자분들, 뭐 야당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단식을 야당 지도자들이 하면은 이게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이거에 이제 갈채를 받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최근에 들어와서의 트렌드들은 조금 조롱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2016년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했을 때 그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뭐 이런 걸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뜬금포냐 뭐 약간 이런 좀 비판도 받았고 가장 이제 비근한 게 2019년에 황교안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그때 내걸었던 게 지금 공수처하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이거 올려놓은 거 이거 철회하라라는 건데 뭐 이제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안 했지만은 나머지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좀 민주적인 절차로 이제 진행됐던 그런 거니까 이게 또 좀 약간 조롱거리가 되고 사실 그래서 그때 황교안 대표도 약간 이거를 이제 당내 리더십이 약해지는 거를 단식으로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도 많이 이제 그 당시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삭발도 하고 그래서 삭발해서 이게 가발이 아닌 것도 밝혀졌다는 뭐 소득도 좀 있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그 일종의 약간 밈처럼 지금 소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식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이슈화해서 돌파를 할지 그거는 온전히 좀 본인의 정치적 역량에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단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2016년에 성남시장 네, 재직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같은 해 10월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단식을 했었는데 이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게 다시 소환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2016년에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이정현 대표는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당시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시에 그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장의 이른바 당시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잘못 본 편향되게 사회를 본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것도 좀 뜬금없었던 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슷한 2016년에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해서 뜬금없다. 저런 건 정말 땡깡 부리는 거다라고 조롱을 했었어요. 본인의 단식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항이다. 최후의 저항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2023년에 오늘 시작한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돌려주고 싶어요. 지금 제1야당의 현직 대표입니다. 지금 민주당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했고요. 그다음에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 해임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시켰죠.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킵니다. 국회 열고 싶으면 열죠. 국회 닫고 싶으면 닫죠. 국정조사 다 통과시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그 거대 야당의 힘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인데 단식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 당시나 제1야당 대표가 했을 때나 힘없는 소수 야당이 정말 올바른 대국민 명분을 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저항하는 게 바로 단식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 오늘 뜬금없는 단식이? 일단 국회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1야당이고 할 짓을 다 해왔고 거대 야당으로서 온갖 입법 독주를 다 해왔는데
왜 갑자기 단식을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드는지 이건 2016년에 그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조롱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반사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땡깡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표의 글을 이제 반사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거 좀 격려의 글로 읽히고요. 당내 게시판에는 지금 뭐 동조하고 응원하는 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동조해서 단식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까요? 뭐 어느 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때 단식하고 삭발했을 때 여러 의원들이 또 같이 삭발, 막 순서도 이현주 의원, 당시에 지금의 이현주 의원을 생각하면은 참 격세지감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 의원들이 삭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좀 그때 이제 공천 이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천을 앞두고 잘 보여야 된다. 약간의 이런 압력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동조 단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께서 이제 좀 훌륭하신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약간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 박지원 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말이 많이 바뀌시는 두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정치인의 3대 쇼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라서 국회의원의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선언 이거는 그렇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번 예, 그거를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 단식 때도 이거를 소환이 돼가지고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호적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기자회견 뒤에 질의응답도 좀 이어졌는데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에는 결백을 강조했고요. 당내에서 제기된 사퇴론에는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모 의원도 얼마 전에 전심 한번 했습니다.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죠. 어떻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또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침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체제에서도 김정은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절대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네. 다양한 의견은 당연하지만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느냐. 지난번 그 인터뷰에서도 이 압도적 지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당을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 후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전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와도 사퇴는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언론과의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도 78%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고 지금은 더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 무슨 웬 사퇴냐. 오늘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사퇴는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강력하게 옥중 공천을 불사할 정도의 사퇴 불가론을 일관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이재명 대표를 물러뜨리는 거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이에요. 저는 갈수록 이재명 대표가 이걸 외통수로 몰아가면서 비명계 표명계 너희들도 똑바로 잘 생각해라. 나는 사퇴할 생각 없다. 내가 사퇴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제낄 방법이 있는 줄 아느냐. 생각해봐라. 저는 그런 간접적인 우회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었겠죠. 이모 의원이라는 게. 만나 점심했을 때도 뭐 다양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저런 메시지의 일관성을 보면 사퇴 전혀 없다. 옥중 공천할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 반발 움직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라는 것을 외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제쳐놓고 다른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없다. 그래서 아마 비명계는 저런 이재명 대표의 단호한 자기 마이웨이식 그 결단과 의지에 대해서 비명계의 고민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 단식은 제가 그러면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겁니다. 저 단식을 해버림으로써 검찰 소환은 뭐 안 할 것도 없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명계에서도 31명이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대표가 누워서 쓰러져 있고 수염 난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거기서 당대표 뒤에다 칼을 꽂는다고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가결표를 던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될까요? 저는 그걸 노리고 한 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이번 단식의 뜬금없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검찰이 영장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 단식으로 지금 쐐기를 박았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그 사법 리스크 질문에 검찰 스토킹이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뭐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어진 역할은 포기하는 일 없이 뭐 이제 검찰 수사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이 이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제 나가겠다. 이게 9월 4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9월 뭐 본인이 요구하는 9월 셋째 주가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미궁 속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무도 그대로 보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 사흘 지나가면은 기력 없어서 이게 뭐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단식해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가능할 거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타이밍상이 그런 게 원래 이제 정기국회는 일반적으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개별 스타 의원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제 실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지적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주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 받게 되고 정기국회에서의 어떤 활약상들이 좀 묻힐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지금 배제할 수 없어요. 이제 우려가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조금 이제 당 대표도 좀 세심하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뭐 결심을 해서 간 길이기는 한데 이게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장애물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상황을 봐도 그렇고 검찰 수사도 그렇고 당 상황도 그렇고 지금 정기국회 일정도 그렇고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민주주의나 민생 오늘 이런 단어들을 좀 강조한 것을 봤을 때는 내년 총선 전략하고 좀 맞닿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 대 야당 이 각을 확실히 세우는 이런 어떤 모양새가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정부의 실정에 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지지층 결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뭐 이제 맞서 싸우는 뭐 이제 윤석열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제 선명한 야당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 부정평가가 지금 한 60% 안팎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게 정말로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해서 지금 안 높은 것인가. 물론 일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스스로의 쇄신이 안 되고 있다. 뭐 돈봉투 사건, 뭐 사법 리스크, 뭐 김남국 의원, 뭐 이 코인 문제, 뭐 등등등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냐.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이재명 사퇴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좀 복잡한 지금 당의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김근식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강한 구심력 때문에 다른 원심력이 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당의 쇄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황교안 대표 시절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약간 끌려 들어가는 당이 강성 지지층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에서도 좀 합리적인 분들은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오늘 단식에 돌입한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극하게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는데 양당 대표 모두 직무 수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기에는 과반 정도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저런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당층과 오히려 그 관망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좀 저렇게 좀 박한 평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존재감의 부재, 존재감의 미흡이라는 측면인 거예요. 좀 더 이제 집권여당 대표답게
무언가를 제시하고 무언가를 이뤄내고 무언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는 아마 저는 책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로 지금 대표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철저히 사법 리스크와 방탄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사건과 범죄 혐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고집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방탄으로서 민주당이라는 그 공당을 자기 개인의 방탄용으로 그냥 늪처럼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뜬금없는 단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120% 개인의 방탄용이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로는 무슨 포장을 하든지 간에 다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뜬금없는 내용들이고 결국은 전술적으로 정무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사퇴 불가, 옥중공청 불사, 비명계 군기잡기 너희들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사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기국회 때 날라오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너희들 감히 가빌표 던질 수 있어? 이것에 대한 암묵적이고 묵시적인 제압입니다.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아마 오늘 밤새 335 모여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전술적으로 대단한 책략가인 것 같습니다만 정당 정치는 너무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자기 개인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개인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가는 저는 무지막지한 저는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자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볼까요? 자, MBS 여론조사인데요. 저희가 수치로 좀 보면 2주에 한 번씩 내놓죠. 근데 2주 사이에 지금 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8월 24일이었나요?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게 막상 현실이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정부에서 했지만은 사실상 지지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한 어떤 여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을 테고 최근에 이제 뜬금없는 이념 논쟁, 뭐 홍범도 장군 육사, 뭐 흉상 이전 등등등 해가지고 독립군의 어떤 정신을 폄훼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리고 구구적 사상, 뭐 뉴라이트 사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는데 지금 이념 논쟁이 웬 말이냐. 지금 이게 중도층에서는 진짜 이념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이념에 이응만 나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뜬금없는 공산 전체주의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게 그래서 MBS에서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빠진 거 예전에 뭐 있었기는 하겠지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근래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게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해로울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74% 정도 나오는 걸 보면 일단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 아직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육사에서 결국 이전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네. 오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홍범도 함의 명칭 변경까지도 시사한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도층이나 그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런 젊은 세대한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는 상당히 실질적인 업적, 성과, 정책에 대한 그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정책에 대한 어떤 공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이라고 이야기해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명한 아직 그 손에 잡히는 성과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뒷전으로 하고 이른바 홍범도 장군 이 흉상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전면화되면서 일종의 역사전쟁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 자체에 대해서 역사의 100년 전 이전으로 돌아가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빨갱이니 아니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중도층은 싫어해요. 그리고 역사전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편을 가르게 돼 있습니다. 편을 가른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낙인을 찍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오늘 국방부하고 군 당국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 쪽으로 이전한다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존중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주에 있었던
그 정일성 그 중국 중공군 행진국을 작곡했다고 하는 중국 공산당원 이분의 공헌 문제하고는 실제로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이 국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딱 하나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시대까지는 당시의 사회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하와이에서 미국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고, 만주에 있던 사람은 중국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고요. 러시아에 있던 사람은 러시아와 같이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왜? 그때는 항일이 바로 그 당시 우리 모두의 입장이었기, 공동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된다면 남북이 갈리게 되고, 그랬을 때 북한 공산 정권에 기여하거나 공을 세웠거나 6.25 전쟁 터졌을 때 북한 공산당의 편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그 촛불을 겨눈 사람은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죠. 그게 정일성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문제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4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되는 게 소련 공산당 입당했다는 것인데, 소련 공산당 입당은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 1919년에 임시정부에서도요, 사회주의 계열의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것까지 만약에 지금의 입장에 2023년에 역사인식에서 소환시켜서 누구는 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편협한 역사인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육사적 강당 앞에 있는 5분의 흉상은 항일의 영웅이라고 저는 세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사라는 그 장소의 구체성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로 저분을 모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 우리가 45년 해방되고 나서 국방경비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친일 논란도 있었고 다양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는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임시정부 하에서 광복군과 독립군이라고 하는 당당한 우리의 군대가 있었고, 실제로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병사를 양성하고 그 병사들이 실제로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승리한 우리의 영웅들이다. 그 5명을 모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군의 뿌리로 저기들이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지 항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는 그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 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신 분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김근식 교수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자, 이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정통성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김일성은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도 아니다라고 한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자, 같은 소련, 한 사람은 소련 공산당이고 한 사람은 소련 유학파인데 어떤 항일 운동의 크기로 보면은 비교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깎아 내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때 체제 경쟁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양쪽이 다 홍범도를 버린 거죠, 사실은. 뭐 우리는 이제 뭐 북한, 그러니까 공산당이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느 정도 체제 우월성이 인정이 되면서 홍범도 유해를 모셔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그러니까 북한도 뛰어들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사실 평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더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양한 외교적 노력으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그래서 2021년에 모셔온 겁니다. 이게 외교적 승리고요, 정통성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분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이런 다양한 이념도 포용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독립군의 이거 후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북한을 이긴 겁니다. 지금 이게 이 논란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의 체제 정통성과 어느 국격을 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거 이럴 거면 이렇게 어렵게 모셔왔는데, 그러면은 홍범도 장군 유해 북한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지금 이게 고인에 대한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념 논쟁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은 이게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수도권 중도층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하나만 여론조사 더 볼 텐데, 자,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정부 여당 견제론이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 지원론은 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특히 여당 수도권 정치인들에게는 빨간불인 수치죠. 서울 송파병에서 열심히 매일 불철주야 뛰고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힘든 여론조사 수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열심히 주민들 만나고 열심히 인사드리고 정말 민원 해결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서울이나 이 수도권의 이 풍향계라는 것은 그 선거 당일날 즈음한 그 여론과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을 지원하는 것보다 야당의 견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몇 프로가 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쑥쑥 올라가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사실은 힘에 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 여당이 정말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은 결국은 중도층이 결정하는 겁니다.
고정 지지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자기 지지 정당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하고 그분들이 투표장 가서 그때 당시에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사실 당락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중도층이야말로 어떨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내년 4월에는 누구를 찍느냐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그들이 마음 놓고 현 정부 그다음에 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론과 그런 민심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뛰게 될 예비 후보 10명을 네.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은 험지인데, 자 여기서 눈에 띄는 인물을 보면은 김성태 전 의원 네네.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 이 두 사람 정도 눈에 띄던데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 서부 쪽에가 사실은 험지로서 우리 당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강서구죠. 그렇죠. 김성태 의원만큼은 강서구 험지에서 3번 내리 당선이 됐던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중도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이 김성태 전 의원이 이번에 사면되면서 이 피선거권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강서의 조직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내년 선거에서 네. 수도권에 일정 정도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저는 좋은 그 징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현역은 진성준 의원입니다. 의원이고요. 광진을도 오신환 전 의원이 이제 여기서 선수로 뛰게 될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여기는 뭐 추미애 전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텃밭이었고 그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받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도 굉장히 험지입니다. 예. 그 지역구 생긴 이후로 추미애 전 장관이 내리 그 다선으로 계속 당선이 됐고 추미애 장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고민정 의원이 지금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을 정도로 험지인데 이번에 오신환 전 부시장이 이제 거기를 받게 됐는데 예. 저는 오신환 의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한 지금 그 의지와 열기를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거기 가서 아무튼 정치 제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고 지금 다지고 있어서 예.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고 당협이 34개인데 10곳 발표가 됐고 2곳은 계속 심사한다고 하고요. 지금 24곳은 공석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빈 사고 당협을 채워 넣는 게 이번에 조강특위의 역할이었는데 비워둔 곳이 많은 건 뭐냐면 이번에 마땅히 내년 총선을 치를 만한 적임자가 아닌데 채워 넣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에 다시 한번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공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번 연거푸 사람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까지 치를 수 있는 얼굴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비워놓고 연말에 가서 적임자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끝까지 조금 더 적임자를 찾아보자. 네. 이런 전략이다. 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이게 뭐 총선 밑그림으로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조인들이 원래 좀 많이 공천 받아요. 저는 네, 여야 막론하고. 여야 막론하고 좀 대한민국 국회에 좀 법조인 좀 줄여야 된다. 네. 예, 맨날 뭐 싸우기만 하고 법조인들 잘하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뭐 예상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검사들이 대거 이제 될 거다. 지금 보면은 뭐 박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전 대덕의 정필재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요? 그리고 제가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출신. 그렇네요. 예. 여기는 뭐 대검 중수부 뭐 출신, 뭐 청주지검 변호사. 충주지청장 출신, 군 검찰 출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조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지역에서는 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알려졌는지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지만은 잘 모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이게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공천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들 예를 들면 고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법대 후배 대통령 후배 이제 연수원 동기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연으로 지금 사실 공천이 된 거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인물난이 있다라는 거는 안철수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너무 대승을 거두면서 다 거기로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고 지금 진짜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은 항상 어려운 선거였으니까.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 같이 좀 이런 네임드들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에 참 국민의힘 쉽지 않겠다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번 칭찬해 주시는데요.
자, 국민의힘 서진 정책도 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텐데 오늘 국민의힘이 전남 순천으로 갔습니다.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현장 최고위를 열면서 김기현 대표가 이 행사를 칭찬하는데 상당 시간 할애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새만금 예산도 깎였고 참 여러 가지 이유 있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라북도에 대한 이제 뭐 전라북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있고 어제인가요? 지금 예산 책정을 하면서 새만금과 관련된 SOC를 대폭 삭감을 해는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사실상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이 들끓는다는 건요.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호남의 민심이 출향인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도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감지를 하고 오늘 순천에서의 이 현장 최고위를 통해서 이른바 순천 정원 국제 박람회는 얼마나 잘 됐느냐 이런 것들 좀 칭찬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그 천하람 순천갑 위원장도 다시 만나서 조찬다고 하면서 일정 정도의 연포탕 정신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진정 어린 애정과 관심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표명하려고 하는 저는 이번에 최고위 행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오늘 국밥회동도 가졌는데요. 자,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천하람 위원장의 얘기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발언이 좀 자유롭게 나오고 좀 다양한 얘기 정말 자기 소신에 있는 얘기 하더라도 배에 안 태워준다 이런 협박 안 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정말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당에 대해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써서 쓴소리를 하면은 배에 구멍 낸다 아니면 뭐 배에서 승선 못 시킨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그 화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도 이거는 어떤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방향성이나 개방성의 문제인 것이지 식사를 몇 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뭐 배에 승선 못 시킨다 이렇게 협박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연포탕 얘기해 주셨는데 이 행보 다시 재가동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본인이 아까 전에 그 뭐 여론조사 보면은 뭐 못한다, 뭐 잘한다 이런 거보다도 모름 무응답이 20%였어요. 그러니까 악플보다 안 좋은 게 무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데 뭐 싸우는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행보들이 오히려 호평을 받으니 이제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울림이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는 뭐 다음 선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 간판으로 내세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게다가 공천을 다 용산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지금 후보들 보면은 다 이제 검찰 출신인데 그러면 당대표가 물론 직접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지만은 당대표의 어떤 중심 잡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상당히 조금 신경전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이가 딱히 좋지 않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당내에서의 어떤 뭐 이런 역학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 다시 한번 끓이고 싶을 텐데 그 좀 질겨질 것 같아요. 그 연포탕이 낙지가 좀 많이 질겨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산으로 가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당 대표와 대통령실 원내대표 이렇게 다 한 목소리로 갈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던져 주셨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주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와 이념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인데 이 흉상이 이전한 자리는 빈 공간으로 들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있는 독립투사 5명의 흉상.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과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학교 밖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독립기념관 등이 유력한 행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범도 장군 이외의 나머지 독립투사 4명의 흉상과 충무관 안에 있는 박승환 참령의 흉상은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빈자리에 다른 인물의 흉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빈 공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육사는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물 재정비는 졸업생과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육사교장 책임 아래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논란에 휩싸인 국방부 청사 앞 또 다른 홍 장군 흉상은 아직 이전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앞 흉상 관련해서 지난번에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진전된 게 달라진 건 있는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 등에서 이념 역사 논쟁으로까지 번진 흉상 이전 논란.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기로 했지만 역사 전문가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오갔던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총리. 그러니까 왜 그런 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례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길어지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역사 쿠데타라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학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엄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입당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을 육사 생도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 때 대한민국의 육군의 간성을 키우는 육사에 그걸 설치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육사 결정을 존중한다며 힘을 실으면서도 홍 장군 관련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하는 건 경계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민주당은 독립영웅을 이렇게 모욕하고 국안 참시한 정권은 없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길러내는 게 육사의 교육 목표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역사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친일 극우 이데올로기, 반국가 세력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내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념을 정조준했습니다. 역사관 공방을 주고받은 여야는 다른 쟁점 현안을 놓고도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전현 정부 간 대리전은 물론 이낙연 당시 총리가 위원장이었던 새만금위원회는 여러 우려 속에서도 무리한 용도 변경을 진행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서로 책임 떠넘기게요. 김기현 대표께서는 전 정권 탓이라고 얼마 전에 또 이게 전북이 대준비를 했고 여가부는 지원부처일 뿐이다 이런 말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대변자냐 이렇게 되면 정쟁이 됩니다. 그럼 우리 당에서는 그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대변자냐 이렇게 반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왜 그렇게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까? 이 밖에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 법안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연말까지 이어질 정기국회가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북 칠곡군 새마을 금고 강도가 범행 3시간여 만에 대구 팔공산 파괴사 주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칠곡군 석저급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2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47살 A씨를 저녁 8시쯤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훔친 돈과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범행한 A씨는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세워둔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조사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차량을 훔쳐 100km 가까운 거리를 운전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 등으로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는데 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시내 도로를 달리는 경찰을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경찰관들이 다가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합니다. 경찰 제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려던 경차는 화물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석 시야를 또 차단하기 위해서 3단봉을 이용해서 이제 앞 유리를 부수기 시작했고요. 옆에 계시던 시민분이 이제 자기 트럭으로 이렇게 도주를 차단해 주셨고,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차는 도난 신고된 차량인데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10대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경남 통영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이곳 김해에서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차에 있던 열쇠를 보고 아예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차량 절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1명을 구속하고 이들 모두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거를 도운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 A 경장이 추락해 숨졌을 때 최소 16명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7명 외에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8명을 특정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의사와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전체 연체율이 오르는 등 올 상반기 자산 건전성 지표가 다소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느려지고 지난달부터는 영업 실적에 회복 신호가 포착됐다며 하반기 개선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깐 들렀는데 좀 너무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마을 금고 사태 때문에 뱅크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에 지난달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 금고. 전체 1,239곳의 올 상반기 영업 실적은 연체율이 5.41%로 지난해 말보다 1.8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업 대출 연체가 쌓인 탓입니다. 재정 건전성의 또 다른 가늠자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역시 5.74%로 지난해보다 2.4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다만 소폭 하락세를 보인 순자본 비율은 8.29%로 규제 비율 4%를 충족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연체 영향으로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236억 원. 지난해 6천억여 원 이익에 비해 손실이 꽤 발생했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정부는 연체율 상승세가 완만해진 데다 7월부터는 손익 현황과 예수금 유입에서 회복 신호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들어서도 연체율이 5.31%로 낮아지고 순자본 비율도 좋아졌고 순이익도 247억으로 순이익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부동산과 실물 경기 회복 불확실성을 비롯한 위험 변수가 여전한 만큼 연체 채권 매각과 대출 규제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2차례 영업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착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고 인허가 물량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부족에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영향을 미쳐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착공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인허가는 30%, 분양도 44%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착공한 물량이 완공되면서 준공은 지난해보다 2%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시여건 변화로 금리나 비용 등이 상승했고 또 미분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인허가, 착공 등이 다소 감소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해 당장 공급 물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따라서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공급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서 가격 급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속단해서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 상황에 이게 바로 영향이 주지 않도록. 하지만 당장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2, 3년 뒤 공급난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착공 2, 3년 뒤, 인허가 3에서 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집니다. 이 같은 영향 등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6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과 금리 인상 기조의 종료 가능성, 주택 공급 부족과 분양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현재 주택가격 상승세가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할지가 주택가격 안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와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과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을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서 계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초 8월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친 뒤 50년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거래가 중단됐던 CFD 차액 결제 거래 서비스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지난 5월 차액 결제 거래 규제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각종 제도 보완 장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중국에 대해서 수입 규제 철폐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의 항구를 방문해 해산물로 식사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쿄의 수산물 도매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전날 강요들과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식사한 데 이어 연일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科学的根拠のない、この輸入規制、等については撤廃を、強く働きか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수산 중매인들과 의견을 교환한 기시다 총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이나 중국과 정부 간 협의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분산하기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타격이 큰 가리비 등 품목의 수출 대상국 전환을 지원하고 종전에 중국에 넘기던 가공 과정을 일본 내에서 직접 처리할 방침입니다. 수산사업자 보호 대책을 위해 기존에 적립해놓은 800억 엔의 기금에 수백억 엔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오염수 방류 뒤 처음으로 직접 후쿠시마현을 방문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해안 도시인 소마시 항구를 둘러본 뒤 소마시장과 함께 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회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와 현지 주민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주일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과학과 투명성에 대한 일본의 흔들림 없는 책임은 최고의 모범이 된다며 반면 전면 수입 중단 결정을 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6년 5개월 만에 중국발 크루즈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주에 입항했습니다. 어제 중국인 관광객 660여 명을 태우고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 블루 드림 스타우가 오늘 낮 제주항 국제부두에 입항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전세버스 10여 대를 나눠 타고 6시간 동안 용두암 등 관광지를 둘러보고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등 짧은 제주 관광을 즐겼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으로 올해는 크루즈 54척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330여 척, 9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을 사들여 무려 100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되면서 모두 몰수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으로 현직 직원 A씨를 지목해 구속했습니다.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2017년부터 경기 광명시흥본부에서 개발 후보지 선정 등을 담당한 A씨는 당시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정보를 듣고 투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인인 법무사와 매제에게도 알려줘 함께 투기에 뛰어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25억 원에 사들인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 땅은 4년 뒤 신도시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값이 100억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1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 등을 보면 투기 의심이 든다면서도 A씨 등이 이용한 내부 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 등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곧바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A씨가 이용했다고 본 내부 정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비구역뿐 아니라 보류지역 등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이뤄질 거라는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한 겁니다. 그 결과 2심은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관련 정보가 LH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져선 안 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17,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한편 용인 반도체 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경기도청 전 간부와
제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혐의를 받는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5년 6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2천억 원 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웅 의원실이 LH가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LH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카드를 2,038억 5천만 원 사용했습니다. LH 직원들은 횟집 상호가 들어간 가게에서 26억 원을 사용했으며 대부분은 업무 간담회, 업무 추진회 등으로 적고 참석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 총 641일의 휴일에 10억 5천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휴일의 경우 하루에 164만 원씩 쓴 셈입니다.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오늘 판매 창구였던 미래에셋과 유안타 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4년 전 정관계 인사와 기업 등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라임 옵티머스 등 3대 펀드 운용사들이 일으킨 판매 중단 사태.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하면서도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 6천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환매 사태를 재검사한 결과 일부 유력 인사와 업체의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특혜성 환매를 위해 라임 자산운용사가 129억 5천만 원의 자금도 끌어다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선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특혜성 환매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도 피해를 보고 환매했을 뿐이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운용사가 판단을 해서 권고를 해서 손실을 다 본 상태에서 저도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본 상태에서 환매를 했을 뿐입니다. 이후 검찰이 금감원 자료 확보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증권사에 대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우선 겨냥한 건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창구로 지목된 미래에셋 증권과 유안타 증권입니다. 두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라임펀드 판매, 환매 관련 자료 확보했습니다. 환매를 받은 29명의 투자자와 업체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배경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자료와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을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라임 투자사들의 2천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자세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부에선 횡령된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번 라임 사태 재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대북 지원부라며 질타한 이후 진행된 통일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사표를 제출했던 실장급 간부 6명 가운데 3명이 면직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장급인 고위공무원단 각급 2명이 오늘 면직되면서 사표를 제출했던 6명 중 모두 3명의 사표가 수리됐고 나머지 인사는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정체성 변화를 주문한 이후 통일부는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중화가 이목상 화백의 작품 서울 청계천 전태일 동상의 철거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전태일 재단은 다음 달 4일 노동과 인권, 여성 등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전태일 동상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동상 철거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위원 대부분은 작가에 대한 논란으로 전태일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철거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첫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큰 가운데 현재 동상을 철거한 뒤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하라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거제 갈곶도 인근 바다에 침몰한 어선 대양호의 선장이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숨진 고 김종환 씨. 김 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 2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건 김 씨의 친모 80대 A 씨가 등장하면서입니다. 김 씨가 2살 때 집을 떠나 새 가정을 꾸린 A 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씨의 누나는 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자신의 몫이라며 법원 판단을 구했습니다. 1심에서 친모 A 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의 사실혼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어머니와 아무 교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가 보험금을 수급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당시 남편이 숨지고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주장 등으로 볼 때 A 씨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모 A 씨는 숨진 아들의 아파트와 적금 등 재산도 자신의 명의로 가져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누나는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살 때 버린 자식을 부모를 갖다가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대법원 갑니다. 이번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양육 의무를 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과 군인권센터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불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박 전 단장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려 수사 계속 여부가 심의됐지만 어떠한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이 수사가 진행될 때 군 검사들도 외압을 감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미 외압을 감지하고 있었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센터는 최 상병 검시에 참여했던 군 검사들이 지휘 관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부장 검사에게 의견서 작성 여부를 구두로 보고했지만 의견서를 내지 말라고 제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 자료를 회수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익명의 군 검사가 지금까지 했던 수사를 뒤엎고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우려된다며 무서운 일이라고 말한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민선 8기 현직 단체장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보이며 법원에 들어서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 자리였지만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후 내내 이어진 심사 끝에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단체장이 구속된 건 김 시장이 처음입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물 전달에 관여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기소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선을 앞둔 김 시장이 공무원들을 시켜 선물을 돌렸다는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미 기소한 이들 외에도 김천시 공직사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간부 공무원에 이어 시장까지 구속되면서 각종 현안이 산적한 시정에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7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보유 사실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리고 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2명 몫으로 신고한 재산은 모두 72억 3천여만 원입니다. 8억 원대였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 30억 원대를 신고했던 이용훈 양승태 전 원장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역대 최고액인데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기 직전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해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와 2 자녀가 10억 원에 육박하는 처가 소유 회사에 비상장 주식을 20년 넘게 보유하며 별도 배당 소득을 받고도 지난 3년간 한 차례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이 재산 등록 대상으로 바뀐 규정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생긴 거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땅을 놓고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엔 이 후보자 배우자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부산 만덕동 땅을 매매로 획득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 후보자 장인이 토지를 증여해줬단 겁니다. 2002년 세무당국이 해당 토지와 관련해 증여세 8천만 원을 부과하자 이 후보자 처가는 토지 매입 대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토지를 물려받은 거라며 증여세를 줄여달란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1980년대 말 서울에 살며 부산 땅을 공동으로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청문회 시작 전부터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본인이 보유한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에서 얻은 배당 소득이 3천만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오늘 낸 입장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이 처가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같은 기간 배우자와 자녀들도 각각 비슷한 배당금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다른 비상장 회사로부터는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신고한 3년간 배당 소득 7,186만 원은 옥산 주식 배당금에 펀드 수익 등까지 반영한 액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이 4.19 혁명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죄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가 내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혜동에 있는 4.19 묘역을 참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박사는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할 예정입니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참배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표적 제재를 받아왔던 중국 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를 주관하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췄는데 이 속셈은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깜짝 출시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9억 뷰에 달할 만큼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표적 제재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 지 4년 만에 5G 속도를 갖춘 신제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몇 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됐는지 반도체 칩은 뭘 썼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호기심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无论手机的包装盒上都写着 5G 数字移动电话机，看看华为 Mate 60 Pro 的包装盒写的是什么？卫星移动终端可就不在制裁名单里了。 절묘한 타이밍도 화제입니다. 첨단 분야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등을 주관하는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기간에 맞춘 겁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지난해보다 3배나 뛰었다는 화웨이의 상반기 실적도 때마침 발표됐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난 10년간 180조 원에 육박합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극단적 압박은 실패했다며 화웨이의 교훈이 워싱턴에 전달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它是打破美国封锁的一次标志性突破，那将是对美国用芯片技术遏制中国十分沉重的打击。 화웨이가 제재를 피해 곳곳에 비밀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중국에 이어 중동까지 확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020년 1월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 봉쇄에 들어간 지 3년 7개월 만에 이 북중 간 여객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중국 단둥 소식통들은 오늘 오전 5량 정도의 객차를 매단 북한 열차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와 승객들을 태우고 되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객차마다 약 60명이 탑승할 수 있다며 카자흐스탄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단을 포함해 중국에 머물던 수백 명의 외워버리 일꾼들이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UFS 연습이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실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과 북핵 위협 대응, 전자전 등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K2 전차를 앞세운 우리 군의 경기도 포천을 거쳐 강원도 철원으로 나아가는 실기동 훈련이 한창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막바지, 북한의 공세를 물리치고 반격에 나서 200km 거리를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맞닥뜨린 적은 일발 필살에 정확한 타격으로 단숨에 제압합니다. 육군 7기동 군단이 이번 훈련에 투입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궤도 장비는 550여 대, 800여 대의 차량과 장병 3천여 명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압도적인 대응으로 자유의 방패 역할 또한 굳건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에서는 한미 특전사 대원들의 해상 침투 전술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한미 특전 대원들이 은밀한 수중 침투를 거쳐 적의 위협 요소를 먼저 제거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상륙 목표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은 적 경계병 등을 제압하며 상륙 부대에 활로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연합훈련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유사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완벽한 연합작전 수행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We are prepared for every scenario on sea, air, or land. I am proud to work with my Korean brothers. 같이 갑시다, 필승! 이번 연합연습에선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 점검과 역대급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됐으며 북핵 위협과 재래전, 전자전 등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막판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참가하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한미연합의 압도적 대응 능력을 기반으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어젯밤 국회에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이 회의장을 달궜습니다. 증거가 있긴 하냐는 김회재 의원 질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봉투를 받은 당사자가 추궁하는 거냐 이렇게 서로 설전을 벌이며 수사를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재희 기자입니다. 국회 회의장에서 심야 공방을 벌인 건 옛 검사 선후배 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 20명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한 장관이 그 봉투를 챙겼던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묻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로 직책을 남용하고 있다며 얼굴을 붉힌 채 설전까지 벌인 두 사람.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의 직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장관님은 직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거야말로 장관이 정말 인권 침해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윤관석 의원 구속 심사에서 이제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 10여 명의 실명을 제시하면서 법원에 수사 진척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환 통보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수수자로 거론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졌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명단에 올랐다고 지목된 겁니다. 검찰은 한 장관 발언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수의원 정밀 특정 작업을 마치는 대로 필요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원론적인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사망에 계속 걸려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외교부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아프리카 가봉에 오늘부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여행 유의와 여행 자제, 출국 권고, 여행 금지 등 4단계로 나뉘는 정부의 여행 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 최대 90일간 발령됩니다. 가봉에 체류 중인 한인은 대사관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총 44명으로 모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의 첫날인 내일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답게 중부지방에서는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에는 계속해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 오락가락 비가 오겠고 전북 동부에도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고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모레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영남 내륙에 최고 150mm, 전남에도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8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하이쿠이가 몰고 온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역시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